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경상대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 중에 있는 김광영이고요. 지도 교수님은 이상영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업 듣다가 그 게오르드 가다무, 한스 게오르드 가다무의 진리와 방법을 한 학기를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해석학적인 좀 그런 관점을 좀 갖게 되고, 또 제가 좀 예전부터 학부를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버에 대한 고민, 또 석사 공부하면서도 교육학에서의 부버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게 서로 다른 지평이 있는데 이걸 서로 한번 잘 융화시켜 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분들은 다들 그걸 하시는데 저는 PPT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누르고 PPT 하면 되나요? 네. 예, 그러시죠. 네, 예. 그러면 뜨고 있는지 뭐. 예. 뜨고 있습니까? 예. 아, 네. 훌륭한데요? 신경 많이 쓰셨네요? 파문 구석 세대라 비주얼로 승부해야 예, 되셔가지고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마틴 부버의 나와 너가 주 저서고요. 물론 부버와 관련된 웬만한 논문이나 저서들은 제가 번역서와 도문들을 모아보려고 했고, 가다머는 해석학이 워낙에 또 이렇게 예, 통찰이 있는 분인데, 진리와 방법 중심으로 성경 해석학, 제가 좀 포커스 맞추고자 한 거는 성경 해석학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나와 너의 만남과 가담의 해석학적 대화를 성경 해석학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까? 예. 약간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부의 나와 너는 나와 그것의 개념, 영혼자 너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만남과 인간에 대한, 아까 뭐 타인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사이 존재라는 개념이 부부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학사에서 인간의 문제와 부부의 관심,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제 전체적인 정사지를 그린 겁니다. 목차를. 가다머의 해석학과 대화, 해석학이란 전반적인 의미하고, 가다머 해석학에서 핵심 개념인 선입견, 영양사의식, 해석학적 순환, 지평융화, 그리고 가다머에게서 대화야 물음에 대해서.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좀 더 빨리 하셔도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부와 가다머의 만남과 대화에 대해서, 가다머가 부부의 나와 너의 만남을 해석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좀 접합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부부는 성경을 실제로 구약 성경 해석을 했고요. 번역을 했고,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 중에 폴 틸리가 부부를 좀 잘 해석을 해놨고요. 부부 교육론이 성경 공부 방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가다머의 이런 이론들이 성경 해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부버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시대를요, 이 시대는 사회 구조가 파괴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 스스로가 세계를 발생시켜 놓고 더 이상 지배가 안 되는, 그래서 세계는 인간보다 더 강하고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 이게 제 논문, 소논문에 보면 골렘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대교 전설 속에 나오는 점토로 만들어진 벙어리 인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굉장히 좀 오래된 전설적인 개념인데, 지금의 AI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딱 대체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내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대의 확장은 결국 인간성의 상실과 파괴를 가져왔다. 기술의 영역이, 기계가 원래 인간을 이제 팔의 연장으로서 도구처럼 썼는데, 이제 인간이 기계의 연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의 영역도 더 이상 이 엄청난 증가량이 인간 스스로가 조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정치적인 일들도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계속적인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부부는 좀 가지고 있었고요. 만남 개념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해석학은 이 밑에는 가다문데, 우리가 사는 시대와 상이한 시대, 또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기록된 텍스트를 읽고 연구하고 다루는 방식을 탐구합니다. 특별히 성경 해석학은 성경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반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좀 탐구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넘겼습니다. 부버가 하는 말은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아까 그리스 로마의 그 헬레니즘 전통이 있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림도 있지만,
이쪽 계열이 아니라 이제 이 부버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원이 되면 헤브라이즘에서 그걸 찾고 있고요. 그리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단지 서양 문명만의 뿌리는 아니다. 헤브라이즘은 동양 문명까지 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오강남 교수님 종교 심층을 보다에 보면 약간 이 부버가 도가에 대한 번역, 장자 번역 뭐 이런 걸 했다는 것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예. 이제 나와 너와 나와 그것 영원자 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김춘수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몸짓이라는 것이 그것에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표현이 된다면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 관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관계적 근원어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인간이 공기를 함께 호흡하듯이 이 사이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안에서 혈액이 도는 것처럼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그런 사이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그것은 조정과 이용의 근원이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도구화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그것의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진 사회를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이 자본이라는 호흡이 모든 걸 그렇게 대체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나와 너의 관계로 조금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참된 자아이기를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너의 관계, 그것들 중에 하나의 관계, 마지막 뭐 구름 모양은 이제 신적 존재, 영적 존재와의 관계로 도표해 봤습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만남과 사이 존재는요, 이 부부가 그런 말을 하는데, 진리의 길은 칼날위를 걷는 것과 같다. 한쪽이 어디 치우치지를 않고 사이로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능선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이의 영역이라는 거죠. 아까 타자 문제가 계속 사르트르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한 사람이 타자와 이렇게 직면하는 영역,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에게서 인간 실존의 상태는 인간과 함께 있는 인간이다. 인간을 정의하라면 인간은 인간과 함께 있는 인간이다. 이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인간의 문제라는 책을 적거든.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칸트와 또 역사를 전체적인 서양사를 정리하면서 칸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형이상학의 문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윤리학의 문제, 내가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이 종교학의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세 가지 질문이 인간학으로 다 귀결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 인간으로부터 또 새로운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세 질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수렴된다. 그래서 이제 부번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 관계가 세계와 사물과 내가 이제 그것으로, 그러니까 관계의 형태가 나와 너와 나와 그것이 있지만 우리가 접해지는 세계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물과의 어떤 접촉.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와 이렇게 만나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고, 언어가 통하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존재의 신비성이 있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존재.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은 절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신앙인들은 이제 그걸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버가 시대를 진단하는 글에 보면 우리는 신의 일시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정신성, 신성성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태초로부터 이렇게 존재해 왔는데 지금의 현대의 과학이라는 문명과 자본주의와 이 살아가는 도구화된 사회가 일식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빛은 빛나고 있는데 가려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부버에게 있어서 인간의 병이라는 것은
성과 속을 철저히 분리해요. 아까 뭐 디오니소스와 그 아폴론적인 걸 분리해 왔을 때 그 괴리가 있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같이 잘 융합되고 이해될 수 있는 좀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부분의 철학을 간단히 요약한 거고요. 가다모 해석학을 들어가 보면요. 해석학을 이야기하면 전통이 두 가지 주류로 이렇게 흐릅니다. 하나는 신의 사자로서 진리를 공표하는 임무, 그야말로 헤르메노이틱스잖아요. 해석학이라는 게 헤르메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리가 공표되는 그런 위상의 하나의 흐름이 있고, 둘째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수사학적, 법학적, 문학적 전통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대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통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하이데거와 가다모 전통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베티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다모는 진리와 방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통은 부단히 수용되고 해석됨으로써 역사적 생명력을 그러니까 새롭게 계속 재탄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해석 그 자체로 사람들이 굳어진 화석화된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통의 본질을 간과하는 공허한 이상의 불이다. 그래서 모든 해석은 해석의 준거가 되는 해석적 상황, 두 지평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 사이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가다모가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팔머의 해석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제가 학부 때 읽었었는데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해석학을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주목해 본 거는, 원래 해석학의 처음 시작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성경 주석 이론에서 발전됐다는 것에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졌고요. 이 아보카도인데, 이게 그 과거라는 어떤 사회 컨텍스트 그 팔레스타인 예를 들어서 예수가 그 길을 거닐었던 1세기의 시대적 정황과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있던 어떤 그 김관수 쌤, 예, 미안한데 네네. 이거 우리 해석할 ABC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예, 선생님 논제,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래서 어쨌든 정보는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학 자체가 바로 해석학이었다, 이렇게 가고요. 가다모는 진리와 방법에서 진리와 방법이 키워드예요. 철학적 해석학이 부재인데,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 진리를 규정하게 된 게 지금 현대 사회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냐 설명되냐인데, 이걸 뒤집은 게 이렇게 가다모의 진리의 우선성의 문제를 다룬 게 해석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입견 좀 다루고 있는데, 예, 알다시피 우리는 다 선입견 다 가지고 있다. 가다모는 이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들어갑니다. 배제할 수도 없고, 실제로 개인의 선입견이 그의 판단보다 더 강력하게 존재의 것은 구성한다. 영양사 의식은 거인 위에 서 있는 난쟁이와 같다는 거죠. 이미 자기는 철저하게 과거 영양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제 부버와 가다모가 만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가다모는 영양사 의식의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 부버가 말한 세 가지 종류의 나와의 관계를 해석학적 경험과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첫째는 한 영역 내에서 대상으로서의 너가 있고, 둘째는 반성적 투사로서의 너가 있고, 아주 전통적 발화자로서의 너가 있다. 이걸 이제 더 주목해 보는 거죠. 나와의 사상을 이제 텍스트 해석과 타자 이해를 포함하면서 이쪽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해 행위를 전승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서 파악하면서 지평융합 과정으로 나와의 사상을 대화적 측면,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가다모가 수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성경 해석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인데요. 특히 부버 해석학은 성경을 그냥 무조건 박제화된 것으로 믿는 전통하고, 문학적 상징만으로 이해하는 현대적 해석을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역사 속에 만난 그 대화의 기록으로 보는 비판적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것에 대한 그의 이해는 어떤 특정 사건, 시간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가변적이고 순환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부버가 그렇게 했고요. 이 부버의 해석학을 현대 신학자 중에 폴 틸리가 좀 다루고 있는데, 그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언자적 종교의 실존적 해석이죠. 뭐 다른 게 있겠지만 일단 실존적 해석을 틸리가 주목해서 봤고요. 그래서 지금 정통 신학이 그것의 신학으로 많이 전환됐다는 거죠. 굉장히 사변적이고 어떤 자기 주체적인 걸로만 하면서, 근데 나눠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둘 다 도전하면서 양대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폴 틸리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부의 포용 교육력을 좀 배워야 되는데 성경 공부 방식에 적용할 때 교육을 에로스적인 걸로 보는 거하고 권력의지 측면에서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로스나 권력의지가 아니라 대화 철학, 그 대화 교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깔때기식으로 들이붓는 걸 이제 권력의지적인 측면이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가르치고 배우는 다는 그 입장이고 그냥 가만 놔주는 거죠. 노지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알아서 자기가 할 것이다. 이 자유주의적인 교육 방식인데 이 부모는 그 어느 것도 이렇게 다 그 과정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포용 교육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가르치는 자도 알 수 없고 배우는 자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 관계를 하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이 새롭게 재발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부의 만남 개념은 성경 해석하기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가다모 해석은 이 난어 구조의 대화 간격은 변형법을 암시하는데요. 그래서 물음이 텍스트에 제기된 열린 오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가다모는. 그래서 보다 깊은 의미의 텍스트는 해석자에게 물음을 제공하는데 텍스트가 말을 건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텍스트가 말을 건네고 그것에 대해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리고 텍스트를 마음대로 해석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다모의 전통은 텍스트 자체에 더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자가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더 중요하다. 특별히 모든 고전적 텍스트 가운데 가다모는 성경을 권위인 것으로 보았다. 자, 결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저는 이 일반적인 강론이나 뭐 이렇게 그것보다는 이 공동체적 서로의 만남 가운데서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만남으로서의 사건,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서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적인 성경 공부 방식이 굉장히 이거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악적 용어를 할 때 조음김이라는 걸 표현을 쓰거든요. 작곡자가 어느 걸 C 코드로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높다 이거죠. 부를 때에 B 마이너나 이렇게 조음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세계관을 서로 조음김을 해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해석학적 순환과 지평융합이 일어나면서 삶의 변화가 끌어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생님 텍스트를 그 해석학교 수상 중에도 지평융합을 시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네. 시간이 없네. 한번 시도를 해보죠. 자, 그 질문 하세요. 우리 강한 선생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사회 건강성의 논점에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구글 텍스트가 됐든 가다모 예, 좀 엄청 개념이 엄청 강렬하네요. 근데 제가 사실 어떤 철학을 공부하든 그 철학자만의 개념 체계가 고유한 게 있는데 그 맥락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수를 던지는 좀 질문 몇 개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게 근원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원어라는 말을 하는데 매우 강력한 형이상학적 긍정성이 느껴졌고 그 강력한 형이상학적 긍정성이야말로 그 최상의 모티브, 존재론적인 최상의 모티브로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다가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화해와 통일의 이념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부부에 대한 이해가 잘 전무하다 보니까 그 사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이라는 것이야말로 타자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 네.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네. 깨닫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자성의 영역이 있고 그 타자성의 영역은 우리가 아무리 통일시키려고 해도 통일되지 않는 어떤 자녀의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이 만남과 사이가 공존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우선은 이게 질문이 좀 크고요. 워낙에 큰 그리고 좀 질문이네요. 자, 좋습니다. 질문, 강한 선생님 질문 하나.
하나로 한마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예, 분들도 계시니까. 예. 예. 그럼 아니,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세요, 질문을 지금. 그 부부에 질문을 나와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응? 예, 한 문장도 요약해 주십시오. 철학자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어디 학교 가면 5분 떠들고 나가지고서 남들 다 아는 얘기 그거 나서 질문한다니까요. 자, 예.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우리. 만남은 엄청 강력한 그 긍정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사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타자성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만남과 사이가 공존할 수 있는 건가? 만남과 사이에 공존성. 동시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건가? 일단 나눌 개념에 그 부부의 나와 너 입장에 보면 세계는 두 겹으로 되어져 있다. 내가 그 어떻게 너로 대할 때 나는 진정한 너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대하면 나도 그것으로 대해진다. 이 약간 선언적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마음을 열고 오픈해서 할 수는 있지만 약간 은총이고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편에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체의 그것의 자리는요, 번데기처럼 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나비처럼 번데기를 뚫고 너라는 존재로 왔거든요. 그것도 너가 또 번데기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인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있어가지고 영원히 존재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부부의 영원자 너 개념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신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각각 낱낱의 너를 통해서 영원자 너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영원자 너의 부름을 듣게 된다. 만남은 은총이고 선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이런 개방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히브리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하실 때도 팔레스타인과 굉장한 대화와 공존을 시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수적인 그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시오니즘에 있는 강력한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부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공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이 보수 진영에서 약간 대출되다시피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철학이나 사상이 교육학적으로도 그렇고 워낙에 이렇게 영감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서 유토피아와 사회주의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키푸츠의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 사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마틴 부버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 만남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 이렇게. 네, 좋습니다. 예, 대답은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 들레즈 발표시 임 선생님이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 들레즈하고 뭐가 달라? 하지만 넌 다르지. 하버마스가 아도르노 한참 욕한 그 논리하고 똑같잖아. 뭐 이런 얘기. 임 선생님 하신 말씀 있어요? 근친성과 유사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버가 말하는 사이 존재하고 들레즈가 말하는 사이 존재하고는 또 차별이라기보다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미 실존적인 부버에서는 주체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게 또 이 사이의 개념은 공간적인 사이 개념인데 들레즈에게 있어서는 그게 공간적인 사이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또 잠재적인 그런 실제적인 구분이어서 또 다른 맥락으로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알고 있어서 좀 그 질문은 안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을 작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김광영 선생님의 결론이었는데, 그 결론으로 가기 전에 밑바닥으로 깔아놓은 것이 선입견, 영양사의식,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개인이란 주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작용하겠지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해석이라는 게
그 가다머가 얘기하듯이 또 열린 해석이라기보다 닫힌 해석의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후보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한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을 본다면 사람을 이해한 것을 하늘 위에 서 있는 달 하나만으로 이제 보는 입장이고, 집단주의 입장은 사람을 보되 은하수 속에 포함된 별 하나 정도로 보는 거죠. 이 둘 다 조금 한계가 있고, 인간은 아까 말했듯이 자연의 세계와도 소통을 하고 만납니다. 나무 한 그루하고도 대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데가 가장 표가 잘 나니까. 그리고 신적 대화는 이렇게 어떤 공동체라는 것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서로 다른 선입견이 있고 서로 다른 어떤 자기들만의 있지만, 그래도 같이 그것을 내려놓고 서로 대화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중심, 같은 중심을 놓고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그것만 해도 참 중요한 게 아닌가.